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선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자, 이제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려 정치 파트, 외교 파트 전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할 수는 있는 파트인데요. 이제 이 고려는 어떠한 경제적인 상태로 돌아갔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설명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저랑 먼저 한번 같이 보실 파트는요. 일단은 뭐 고려든 조선이든 당시에 일단은 농경사회 아닙니까? 당시에 어떻게 토지가 분배되었었는지 고려의 토지제도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입니다. 자, 고려의 토지제도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요걸 먼저 제가 써드리고 갈게요. 태경목문 역시개경. 태경목문 역시개경. 이걸로 가겠습니다. 예전에 개경이라는 애가 있었대요. 개경이라는 애랑 태경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태경이가 등치가 훨씬 컸어요. 강호동씨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개경이는 뭐 그냥 깡다구만 좀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싸우는데 누구나 다 등치가 좋은 태경이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개경이가 이긴 겁니다.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야, 말도 마. 그러니까 그 싸움을 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거. 야, 말도 마. 와, 그 개경이라네. 태경이가 막 거의 이기고 있었는데 태경이의 목을 딱 문 거야. 그러더니 놓질 않는데 그냥 걔가 이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막 말하면서 합니다. 우와, 태경이 목을 물었다고? 태경 목문 역시 개경이라고. 선생님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유치하게 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고려의 토지제도 하면 무엇보다 전시과입니다. 근데 이 전시과가 종종 이 왕들로 이 역대 전시과가 이제 3번이 변하게 되는데 이걸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태경목문 역시개경. 따라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태경목문 역시개경. 와, 개경이 짱이야. 개경이 사실 고려의 또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제 자랑스러운 게 있겠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태조 때는 역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태조 때는 역분전. 요거는 그러면 성격적으로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논공행산적인 성격이 많았겠죠. 왜요? 태조가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한테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건 성격적으로 어떤 성격이었었다? 논공. 공을 논해서 상을 나누어준다. 논공행상적 성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요. 경종 때 시정 전시과가 들어갑니다. 시정 역시니까 시정 전시과가 들어갑니다. 전시과입니다. 전시과. 그 다음에 목종 때는요 개정 전시과. 경정 때는 문종 때는요 경전 정신과.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해서 이제 더 이상 말씀도 드리기 싫은데 뭐라고요? 태경목문 역시개경.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태경목문 역시개경.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전시과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시과라는 것은요 일단 2개를 나눠준 거예요. 2개. 무엇을 나눠준 것이냐? 저 지역에 땅을 나눠줍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 있는 그런 이 토지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될 때 제일 먼저 이해될 게 뭐가 있냐면요. 그게 있습니다. 지금의 토지의 개념은 소유권이에요. 저 땅 네 거야? 네 거. 그럼 소유권. 저 땅 내 거야. 이런 게 있는데요. 고려든 조선이든 그 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역사책에서 나왔을 때 특정한 단서를 달지 않는 한 토지는 전부 다 뭡니까?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을 받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조권이라고 그래요. 수조권을 받는 거예요. 그 땅을 받았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라는 단서 조항이 없으면 무조건 앞으로 역사 문제 풀 때 땅을 나눠줬다라는 거는 뭐냐면 수조권을 받는 겁니다.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2개를 받는 거예요. 뭘 받는 거냐면 전지와. 전지가 뭘까요? 이제 땅에서 나는 세금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시지, 땔감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땔감도 얻을 수 있고 곡물도 받고 곡물 받고 땔감 얻을 수 있는 거. 요게 전시과입니다. 전시과. 근데 전시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받는다고요? 조건
수조권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건 누가 받는 겁니까? 관리들이 받는 겁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관리가 무엇을 받는 거? 수조권. 그러니까 관리가 지금도 공무원분들 일하시면 월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의 이제 통장으로 바뀌는 그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부여받고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을 공무원들이 대신 받는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받았다, 수조권을 받았다. 주로 이제 왜 전시과냐? 전지와 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전시과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시정 전시과에서 개정 경정으로 갈 때 다들 이렇게 좀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었던 이 시정 전시과는요. 시정 전시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은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가 둘 다 받는 시스템입니다. 전직과 현직이 둘 다 받는 시스템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전직 관리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관리를 하면 마지막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 부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땅을 나눠주는 기준이 뭐였었냐면 관품 플러스 인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관품은 뭘까요? 관품. 관이라는 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개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럼 인품이란 건 뭘까요? 저 사람 참 됨됨이가 좋구만. 네, 의미는 뭘까요? 그 집안이 어느 집안 사람이냐라는 가문은 의미하겠죠. 감을 의미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시정전시과는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었는데 기본적으로 전직관리와 현직관리한테 나눠줬었고 관품과 인품을 두루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목종대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정전시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개정전시과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전직과 현직한테 같이 이것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관품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 여기서 말하는 관품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건 어떤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러면 개인의 능력을 더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가문보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이때부터 고려라는 건 이 개인의 능력, 뭐도 있습니까? 과거제도 시행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현직한테 다 주다 보니까 토지가 부족해져요. 그래가지고 경전전시과에 오면서 뭘로요? 현직만. 거기에다가 관품만을 생각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종 때의 시정전시과에서 문종 때의 경전전시과로 쭉 발전하면서 가장 큰 상황은 뭐였을까요? 이겁니다. 현직이 중시됐다. 또 하나,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다.입니다. 요거. 다시 한 번만 유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경목문 역시 개경. 태경목문 역시 개경.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토지 제도를 얘기할 때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제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몇 것들이 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가 있냐면 공음전이 있습니다.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한 토지였었는데요. 누가 받는 겁니까? 오품 이상의 관리가 받는 겁니다. 이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들이 받는 이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상의 음덕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려를 귀족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려가 귀족사회인 증거를 두 개 대봐라 라고 하면 토지적으로 공음전이 있어요. 내 아빠나 할아버지가 5품 이상 관리였으면 그 토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음서제도가 있습니다. 내 아빠나 할아버지가 5품 이상의 관리였으면요, 나는 그냥 과거 시험 없이 그냥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당시 고려를 이 귀족사회라고 하는데 그 가장 단적인 예가 뭐다? 공음전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인전이라고도 있습니다. 5품 이상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6품 이하 의 관리의 자손 중 아직 관직으로 나가지 못한 무관직자, 무관직자에게, 그러니까 한
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한량이라는 그 단어 아십니까? 아유 저 한량 이게 뭡니까? 한량이 그냥 슬리퍼 질질 끌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다니면 동네 어르신들 맞아. 아유 저 한량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 그냥 한가하게 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뭔가 무관직자입니다. 지금은 참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 근데 그가 고위 관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땅은 좀 많지는 않았겠죠. 근데 육품 이하의 관리의 자제 중에서 무관직자를 한인전이라고 합니다. 그거 이제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군인전도 있었습니다. 군인전은 누가 이제 지급받았을까요? 중앙군인. 중앙군인들에게 이제 지급을 이제 해 주었었던 그런 게 되겠고요. 하나만 한번 더 가볼까요? 외역전. 외역전은 누가 받는 것이냐면요. 향리. 향리에게 지급되었었던 그런 토지를 외역전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사원에 주었었던 사원전,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청에 이걸로 썼었던 뭐 공회전, 뭐 왕실의 내장전 같은 거 있는데요. 중요한 건 요거들 정도만 해주셔도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일단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봐주셔야 되는 게 이 고려시대 전기와 여기 앞에 건 이제 전기거든요. 고려 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 후기가 있습니다. 후기에 어떤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냐면 농업. 일단 먼저 봐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뿐만 아니라 수공업 당시에 어땠었는지. 농업과 숭업업. 마지막으로 당시에 고려의 상업.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의 농업은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 말로는 심경법이라고 하는데 깊이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깊이갈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냥 땅을 씨앗에 뿌렸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경이라고 갖고 이 소를 이용해 가지고 이 땅을 한번 뒤집어 엎어요. 그 다음에 약간 그 깊은 곳에 이제 심는 거. 이걸 옛날 말로 심경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씨앗이 그 이 땅 속에서 이렇게 그 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려시대 전기 이전까지는 그냥 깊이갈이도 있었다 하는데 이때부터는 깊이갈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법. 12법이 발달하면서 휴경지가 뭐죠? 지력이 따라오지 못해서 쉬는 땅, 휴경지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름 주는 방법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 노는 땅이 이제 줄어들게 되었었다라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또 하나 윤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작이 뭐냐면 돌아가면서 한 땅에 다른 작물로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하거든요. 보통 2년 3작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2년 3작의 윤작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고려시대 후기 가면서 어떤 농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변화는요. 이겁니다. 앙법, 이양법. 이양법이 보급되었습니다. 요거 근데 착각하는 그 선생님들 많으세요. 이양법이 뭐죠? 다른 데 모판에다가 이 농사 져놓고 요것을 한 다음에 의야디야 이러면서 이 라인에 맞춰가지고 다시 옮겨 심는 이양해서 농사 짓는 이 이양법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양법이 보급된 것이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이 이양법이 모내기법이 이양법입니다. 모내기법이 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는 조선 후기 가면서 확산이 돼요. 예, 그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지역에 남부 일부 지역에 이 이양법이 보급되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려 후기 하면 우리가 이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목화 있지 않습니까? 목화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죠? 익점? 문익점 있죠. 문익점 선생님의 이 목화 재배 있었었고요. 당시에 이제 농서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특히 원나라에서 온 농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농상 집요라고 합니다. 농상 집요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었다, 보급되었었다.
그래서 이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었고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 가면 조선 초에 우리 농토에 맞는 농소가 등장하죠. 그게 뭡니까? 세종이 만들었었던 농사 직설 같은 게 있겠죠. 그거 구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수공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업은요, 고려 전기 때에는 어떤 수공업 형태였었냐면 이 관영 수공업 형태였었어요. 관영 수공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 그 장인들이 그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야, 너 이거 분필 좀 몇 개 만들어 와. 아, 분필요? 알겠어요. 근데 그 만들어 오라고 시키는 장인이 명부에 있습니다. 그 명부를 뭐라고 하냐면 공장안이라고 그래요. 너 이거 좀 만들어 와. 요거 여기 10개 만들어 와 내일까지 라고 이제 해주면 그걸로써 이제 그 국가에 납부하는 걸 이제 대신하는 것이겠죠. 그런 이제 공장 같은 게 있었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다음 강 가서 좀 자세히 배울 텐데 고려만이 특이한 그 이 양민의 제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향, 부곡, 소라는 특수행적 집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로 수공업을 담당했었던 게 누구냐면 소예요. 소수공업 형태입니다. 이들에게 야, 뭐 칼 몇 개 만들어 와. 이거 뭐 몇 개 안 들어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공업 중심이었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 고려 후기 때 가게 되면 관영수공업은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만들어 와. 그럼 이게 막 그 예술가의 혼 이런 게 여기 들어갈까요? 아니요. 개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도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뭔가 이제 나 그냥 개수만 채우는 거 분필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이 장인의 혼과 열정과 이런 게 들어가는 분필을 쓰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개인적인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민영 수공업이라고 하죠. 민영수공업을 바뀌게 되고요. 또 하나, 요때 이제 조선 후기 때, 고려 후기 때 등장하는 것 중에 누가 있냐면 사원수공업이 있어요. 선생님 혹시 사원이라 하면 사찰을 얘기하는, 맞아요. 사찰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원에서 참, 물론 이게 수공업한 게 좋긴 했지만 이때 특히 원간섭기 때부터 이 사찰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돈 빌려주고 막 이거 뭐 고리대 하는 거 사원에서 주로 합니다. 사원에서 뭐도 만들어, 막 술도 만들어 제조해서 팔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진 사대부들이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예요. 당시에 그 이제 사회를 이렇게 바르게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들었던 게 당시에 그 이제 불교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겠고요. 그다음에 상업적인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적인 것들. 자, 이 고려 시대 때 상업은요 일단은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게 개경이겠죠. 개경에는 언제나 시전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이 시전이라는 큰 시장, 바로 그 궁궐 앞에서 쭉 이제 나타났었던 시전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에는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영상점이 있었어요. 관영상점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주로 어디? 거기 이제 관하라고 하죠. 그 나름 지방의 중심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관하 주변에서 주로 이제 상행위가 이루어졌었는데, 자, 이 고려 후기 때 오면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상업의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발달했었던 것 증거를 대봐라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이 고려 전기보다 시전의 규모가요 커졌습니다. 시전의 규모가 커졌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항구, 고려하면 딱 이 항구다라는 항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란도 벽란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 벽란도라는 게 어딨냐면 예성강 하구예요. 개성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항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제를 푸시다가 벽란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고려입니다. 고려에서는 항구가 시험 문제에서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벽난도입니다. 막 울산항 그런 게 나와요. 그럼 통일신라예요. 그리고 막 한강에 뭐 인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제물포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조선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벽난도라는 단어 그냥 바로 입구로 뭘로 연결하시면 됩니까? 고려 상업과 연결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충성왕 때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소금이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소금 같은 것들을 전매해서 사용하는 소금 전매제 같은 것도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소금 전매제 같은 것도 등장했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여기 있는 이제 요 파트도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기왕 한 거 여기 또 휘어졌어. 예,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 다시 한 번만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려 토지제도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예, 식과식과 전식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수조권을 줬다, 관리에게 줬다, 전지와 시지를 나눠줬었다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전 전식과 때는 현직과 관품 중심이었었다라는 거 꼭 한번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음전, 한인전, 군인전, 외역전 같은 그 외의 토지들도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렇게 변화제 왔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유치하지만 요거 다시 한번 하면서 태경이 목문 뭐라고요? 역시개경. 태경목문 역시개경. 이게 바로 고려 토지제도의 중심이라는 거 꼭 같이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비 중엔 특히 여러분 요 전기 시대 때 있는 것보다는 후기 시대 때 농업이나 수공업, 상업이 훨씬 더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요거까지 잘 체크해 두시면 아마 시험 문제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이 강의 듣고 한국사 능력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상당히 이제 유리한 과정 가운데 문제를 푸시지 않을까. 제가 엑기스에서 빡빡 뽑아가지고 수업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다음 강의는 고려의 사회 파트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